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최영숙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용서와 화해가 있는데 용서와 화해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용서해라, 화해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숙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서화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또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과 또 용서와 화해의 과정,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가져오는 변화 등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등 해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아픈 상처를 결과물로 가져오게도 되죠.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갈등을 통해서 해결이 잘 되어지면 정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도 좋아지고 또 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고 화해는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화해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화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 화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되겠고 용서는 내가 베풀듯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화해는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내면의 정서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화해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흰 티셔츠와 까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놓고 공을 던져주면서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흰색 쪽에 또 까만색을 입은 사람은 까만색 쪽에 이렇게 공을 패스하도록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중들에게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를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까만색을 입은 고릴라가 지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흰색만 입은 사람들을 카운트한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흰색에다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까만색 고릴라가 지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아무리 옆에 어떤 좋은 또 어떤 사람이 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고도 못 봤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래서 오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참 왜 오해를 생길까라고 하는데 저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오해는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때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해를 하면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를 요구해도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해라, 오해를 풀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면 되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소한 자존심이죠. 우리가 가끔 부모와 자녀 간에 이야기할 때 내가 어른인데 라는 생각,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를 보면 그래도 내가 고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잔데, 이런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또 지나친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열등의식은 뭐겠어요? 내가 이걸 용서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영원히 무시할지도 몰라. 나를 바보 취급할지 몰라. 또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볼지 몰라.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서운함. 이 서운함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부모와 자녀 간에나 특히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용서가 되지 않은 이유들이 참 서운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희생했는데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그 서운함 뒤에 오는 것이 억울함이에요. 억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억울증 뒤에 오는 것이 우울증이더라고요. 내 살아온 삶, 처음에는 자녀 때문에 서운했고 형제 때문에 서운하다가 나중에는 그 뒤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아요. 우울해지면. 그래서 자식도 소용없다, 돈도 소용없다, 뭐 친척도 소용없다, 이런 관계들을 오게 되고요. 또 피해의식, 또 오기라는 게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용서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참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제 입장에서의 변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그러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상황이 이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해라. 근데 저는 제 자존심에 사소한 자존심이나 오기나 이 서운함 때문에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를 용서하기가 힘들 것이고 저는 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막 괴롭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게 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에 5배가 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건강이 해쳐진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질병이 생기는데 그것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주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고립이 되잖아요. 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 사람들,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죠. 검은 머리, 검은 털,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혈연 관계도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를, 그래서 대인관계가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진작 해결하지 못했던 자책감, 그러면서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자기 연민이 생기면서 비통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계속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지게 되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삶을 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고행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행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면 이 분노가 많아지면, 우리는 분노가 많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사작용이 잘 안 되어지고 해독작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혈관도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분노가 많아지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 뇌에는 전두엽, 척두엽, 두종 많이 있는데 특히 전두엽 앞쪽에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판단이 잘 안 되어지니까 뇌가 자꾸 손상이 되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고 더 심해지면 치매도 오게 되는 거죠. 또 변형계에 감정의 뇌가 이제 손상이 되어지면, 분노가 많으니까 생각해도 우울하고 분하고 되면 결국은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해봤자, 줘봤자, 키워봤자 다 나한테 이렇게 원망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이 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치매도 빨리 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어지면서 연세가 많아지고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또 치매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고령 사회가 되어지고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오기도 하지만 외로워서 오는 치매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외로움 속에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우울증 뒤에는 서운함이 있잖아요. 심한 생각이 들게 되면 자꾸 나의 뇌의 기능에 이런 영향을 주게 되니까 변형계도 문제가 되고 또 전두엽도 문제가 되면서 자꾸 우울해지게 되는, 그래서 치매도 오고 건망증도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또 고독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감정을 인식해야 돼요. 바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해야지라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존심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50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사람의 그 행동에 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왜 이렇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지? 라는 자기 감정을 솔직히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와 유사한 일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나 또 왜 전쟁을 치렀을 때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서 총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막 놀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손들어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장난감 총인데, 자, 우리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지 솔직히 인정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대방을, 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보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내면에 힘이 생기면 진심 있는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변명이 아닌, 설명이 아닌 정말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나의 이런 말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진심 어린,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뭐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심이
통한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감정을 섞어서도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는 인식이 되어지면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와 상대를 위해서 용서를 하기를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의 피라미드가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안에 이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상처를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고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또 뭐 가족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겼던 유사한 상처에 어떤 돌아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상대에 대해서 공감.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알아보면서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래서 용서를 지속해서 우리가 감정에서 해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처를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 오해였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나고 왜 이렇게 서운함이 많지? 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자신이 좀 자유해지고 편안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오해가 생겨서 심각해진다면 바로 용서를 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좀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게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함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기 어렵다면 내가 나를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런 자기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도 그 상황에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서운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어릴 때도 이런 상처가 많았고 또 자라면서도 이런 친구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충분히 화가 날 수가 있었어 라는 모습의 위로를 해 주시고 그 사람과 당분간 만약에 자주 만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하면 심리적인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두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근육이 생기죠. 우리가 다리에서 팔에서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서 배짱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내면에 당당한 힘이 생기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 나도 참 이렇게 억울했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서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내 안에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를 회상하고 또 용서를 하기를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선서도 하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사람들 앞에서 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죠. 많은 사람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변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데 가끔 저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는 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말을 입에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내 실수에 대해서 나를 용서한다 라는 것을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선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는 나의 실수를 통찰과 인내심을 배우는 기회로 본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통찰하기도 어렵고 또 다음 단계로 성숙하기도 어렵잖아요.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실수를 이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선서하고 또 나는 삶이 나에게 더 현명하고 더 수용적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그 분야에 또 아니면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실수에 대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관계 속에서 이제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선언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친구의 잘못을 용서한다. 나의 부모의 잘못을 용서한다. 부모의 실수를 용서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행동이나 사건들을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0대 된 딸인데 80대 된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뭐 화가 나고 믿고 억울하고 내 인생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다 망가진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분이 그 집의 큰딸이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맡겨진 거예요. 엄마는 동생들 데리고 업고 안고 장에도 가고 장사도 했는데 이 큰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갓집에 맡긴 거예요. 그 외갓집에 맡기다 보니까 엄마도 맞이고 이 딸도 맞이다 보니까 막내 이모하고의 나이 차이가 그게 많지 않았어요. 뭐 10살 미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 이모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면 너네 집에 가. 네 엄마한테 가. 그 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 뭐 도둑이 들어왔대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 보고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 뭐 니네 엄마한테 일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얼마 후에 왔을 때 엄마에게 나 안 가져갔는데 이모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서 엄마가 이모를 좀 혼내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안 가져갔으면 됐어. 이모들한테 혼내면 너 데리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엄마한테 막 때를 썼지만 나도 집에 좀 데리고 가라고 외갓집에 두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나를 재워놓고 새벽에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외갓집에서 서러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 억울한 상황 정말 이모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뭐 오해를 받고 하는 상황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복될 때 나의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없었던 것처럼 내 지지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따지거나 아니라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내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처한 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를 원망하다가 부모를 원망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란 환경을 원망하다가 늘 피해의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만나서 어머니에게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딸이 50이지만 사실은 엄마 앞에서는 어린 아이잖아요.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냐라고 따졌더니 80된 어머니가 힘이 있었으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가난해서 너를 외갓집에 맡겨서 네가 이렇게 서러움을 받았구나.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80된 어머니는 80이 넘은 어머니는 이미 지칠 대로 지키고 그분도 이 딸보다 더 많은 힘든 역경을 겪으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지금 80이 넘은 엄마에게 딸이 와서 원망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냐? 내가 먹고 살만한데 너를 외갓집에 맡겼겠냐? 너는 어떻게 철이 없냐? 고생을 해도 내가 더 했고 너는 그래도 학교라 다녔지만 나는 한글도 모르면서 너희들 3남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50대 된 딸과 80대 된 어머니가 다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와서 나는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이 한 말씀만 해주면 내가 참 모든 게 다 녹아질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더 억울해하는 모습에서 자기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50대 된 딸과 80대 된 노모와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용서할 만한 힘이 없어요. 자기를 좀 더 지지받고 싶은 부분이 어머니라면 그래도 어머니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이 따님이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부모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도 배우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나의 안내자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삶이 나에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스승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어머님을 잘 떠나보내고 또 그 어머님이 해주신 좋은 영향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도 하고 또 글로도 쓰고 하지만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했다면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쑥스러워서도 잘 못하고요. 또 해본 경험이 없어도 못했다면 여러분이 편지를 좀 쓰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미안한 사람이나 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었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명상을 해본다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음에 있는 이 짐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짐을 풀기 위해서라도 혹시 서운했던 사람.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세요. 뭘 이 나이에 다 잊어버렸는데 또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죽었고 살았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아직 엉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리스트를 좀 적어 놓고 또 고마운 사람은 고마운 사람대로 미안한 사람 미안한 사람대로 실천해주는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실천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집단 상담할 때는 모여서 정말 종이 쪽지를 덜어서 쓰고 그 종이를 구기고 보자기에 싸서 던지거나 불에 태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용서하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분들이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내 돈을 어떻게 하라, 내 장례를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도 누굴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은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영상을 찍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대체로 남자분들은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도 하고 또 아내에게도 또 뭐 남편에게도 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영상 편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것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장례식장 오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느라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면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병상에서 생전 이별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내나 아들이나 친구나 누가 와서 그때 참 고마웠다, 참 미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준다면 너무 좋겠고요. 그런 글을 또 아내가 대독할 수도 있겠고 그런 용서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떠날 때도 또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용서를 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은 늘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아주 막 병을 막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수술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꼭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넬슨 만델라가 그랬죠. 용서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함으로써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편해진다면 또 그 일과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은 보면 내 안에 그 부분이 용서가 안 되면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을 만나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그 사람하고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으면 자꾸만 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억울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분과 오해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 때마다 제가 막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도 또 더 자꾸만 오해를 증폭시킨다고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어느 날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또 지속하게 되니까 제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사람하고 화해했냐고 물어요.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잖아요. 제가 용서를 진심으로 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어지고 또 그전처럼 아주 친밀하진 않다 하더라도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용서받는 것은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찰스 스풀전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우린 용서받기를 많이 원하는데 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것은 내가 잘못을 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잘못된 것, 잘한 것, 그분의 삶 자체도 내가 수용을 하니까 아주 제가 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 자기 사랑, 자기 존중, 나를 사랑하면, 나를 존중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화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런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이 갈등을 이 용서의 꽃이라는 것을 선물로 준다면 우리는 참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은 수녀님이 용서의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이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떠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은 아직은 용기가 없고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 용서에 대한 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또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져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큰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스승으로 모실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준다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주고받을 수
받고 떠나보내고 남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용서할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라도 또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미안한 사람, 또 억울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내 감정을 전달하는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